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산 배분하고 부동산까지 쭉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동준 센터장이고요. 오늘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큰 제목을 정상화로 돌아가는 어떤 여정, 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 요약된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밑에 있는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좀 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상화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쉽게 떠올릴 수 있으십니까? 아마도 뭐 팬데믹에서 뭐 제한적이나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책들도 그동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집중됐던 정책들도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텐데요. 여기서의 문제는 어디를 기준으로 돌아갈 거냐는 얘기입니다. 팬데믹이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전 세계의 구조를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많은 구조를 바꿔놨기 때문에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부나 중앙은행이나 가이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 돌아갈 것인가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국들을 팬데믹 이전을 2011년부터 한 19년까지를 놓고 보고 내년하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뭐 기저효과가 있으니까요. 내년하고 내후년 정도의 성장률하고 물가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성장률은 팬데믹 이전보다 한 1% 이상 높은 수준에서 균형점이 형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물가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요. 낮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한 0.5%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에서 물가가 형성돼서 균형이 잡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 얘기는 성장과 물가를 합쳐서 한 1% 이상, 뭐 22년, 23년만 놓고 보면 한 1.5% 가까이가 높아진 상태에서 균형점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니까, 뭐 잠재 성장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발생하지 않고 최대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레벨,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잠재 성장률의 레벨이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연스럽게 잠재 성장률과 맞닿아 있는 이 중립금리라는 이 금리 수준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정상적이냐라는 거죠. 그 수준 자체도 당연히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큰 이슈가 없겠습니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언제부터 어떤 속도로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아마 당연히 잠재 성장률이나 중립금리 그러면 장기금리가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채권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거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성장과 물가를 합친 명목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얘기를 따로 좀 요약해서 드리면 올해도 여전히 주식 비중을 좀 늘리고 채권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도 한 1분기까지가 경제가 정상화로 가는 마지막 이제 진통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에 그 매크로 쪽에서 말씀드리셨겠지만 미국의 물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말엔 한 6%를 넘을 걸로 보이고요.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은 아마 3%대 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연준은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경제와 시장을 조금 힘들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급망 차질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의 이슈는 자연스럽게 백신이 접종이 되고 이동 제한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아마 1분기가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완만하게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리도 장기금리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10년짜리 장기금리도 1분기까지는 좀 올라가겠습니다만 상반기 중에는 좀 반락했다가 아까 하반기에 여러 가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논의가 나오면서 장기금리가 연말까지 고점을 조금 더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거기서 한 단계 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걱정들을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 하반기에서 내후년까지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P 500 기준으로는 내년에 상단을 저희가 5,240포인트 연말로 잡았고요. 한국 코스피는 3,600 정도를 잡았습니다.
상승률로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뭐 변동성까지 감안해서 보면 지수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별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물가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잘 전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중국 쪽도 그동안 뭐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그 주식들이 성장주였다면 새로운 성장주에 대해서 이따가 다음 점심 드시고 오후 시간에 추천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역시 컨텐츠나 친환경, 바이오 같은 새로운 성장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는 주목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결론이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역시 좀 더 긴 얘기를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미국 GDP의 규모입니다. 당연히 경제가 좋아질 때마다 우상향하면서 경제가 움직이는데요. 경제가 4% 성장하면 많이 성장했다고 하고 호황이라고 하고요. 1% 성장하면 불황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팬데믹 때처럼 밑으로 그래프가 내려오면은 이때는 이제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역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빨간색 점선을 보시면 팬데믹 이전에 미국 경제는 10년 동안 한 2.2%를 평균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가 미국 경제는 5.7%로 굉장한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거는 뭐 바닥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저 효과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3.6%, 그리고 2022년부터 25년까지가 저희 KB증권에서 전망하는 것은 한 2.5% 정도로 미국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요, 침체 이후에 바닥 찍고 경제가 올라가면 첫 번째는 팬데믹 이전의 높이를 회복을 했는가? 예, 이미 회복을 했죠. 두 번째는 이전의 속도만큼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가? 두 번째 측면에서도 2025년까지는 성장의 속도가 과거보다 여전히 강한 성장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상승률 자체는 작년, 올해, 내년, 내후년 조금씩 낮아지겠지만 이것은 경제가 나빠진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속도가 여전히 빠르고 강하다는 점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주식시장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것은 그동안 경제 규모를 얼마나 주요국별로 회복을 했냐인데요. 중국은 이미 작년 2분기에 회복을 했고요. 팬데믹 이전 수준을요. 한국과 미국은 올해 1분기, 2분기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이제 조금 늦었던 유로존과 일본이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속도인데요. 속도는 당연히 속도가 과거보다 빠르니까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의 경우에 좀 특징적인 것은 올해 4분기 정도, 내년 4분기 정도면 코로나 이전의 추세를 연결한 그 높이까지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있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재정 정책들이나 이 지원되는 통화 정책들이 올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재정 정책들은 수년에 걸쳐서 나눠서 집행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경기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생기죠.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에는 보조금을 대규모로 집행을 했고 집에 머물러서 주로 상품에 대해서 주문해서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 상품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상품 물가가 이미 작년부터 바닥을 찍고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약간 고개를 좀 숙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동 제한이 풀리고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당연히 서비스 물가가 많이 오를 것이고요. 또 집값도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이 집값에 한 1년 반 정도 후행하는 주거비 물가가 또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비스는 전체 미국 소비자 물가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요. 주거비도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물론 이제 교집합이 있고요. 이런 물가들이 최근에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온 거랑 같이 이게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닐까라는 걱정들을 시장도 하고 있고 중앙은행도 당연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런 압력들은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내년 1분기를 정점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최근에 운송 차질이라든가 노동력이 부족한 것은
사람들이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으로 많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요. 물건을 내리거나 이동할 때 쓰는 운전을 하거나 철도를 운행하거나 이럴 기사들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막히니까 운송도 차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장기화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질이고, 사실 공급 차질이라기보다는 수요가 너무 보조금 때문에 과도하게 생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팬데믹이 이 백신 접종되고 이동 제한이 풀리면서 운송이나 생산도 다시 재개가 되고요. 노동력도 복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뭐 1분기에 딱 풀리진 않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점점점 천천히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 고비는 연말 쇼핑 시즌입니다. 여전히 그 가수요와 선주문이 많이 집중되는 기간이고, 모든 유통업체들이 미리 물건을 땡겨서 주문할 것이기 때문에요. 또 겨울철에 추운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1분기에는 1분기를 정점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현상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구조적인 증가 같아요.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병목 현상을 겪은 기업 또는 정부는 마치 우리가 인간의 생명은 그 백신 때문에 백신이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본하고 소재 전쟁을 한번 먼저 겪었지 않습니까? 산업의 생명은 어떻게 보면 이 소재라든가 필수 부품 혹은 인력, 필수 인력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웃소싱하고 해외에다 공장 짓고 하던 것들을 이제 점점 더 자국에서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쌓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설비 투자라든가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 경제는 그런 현상들이 왼쪽 차트에 보시면 산업 장비나 운송 장비 투자가 추세적으로 줄다가 이제 드디어 조금씩 늘기 시작했죠. 두 번째 트렌드는 중국이 저성장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겁니다. 5% 성장으로 안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는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내후년에는 4.9%로 점점 더 이제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괜찮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셔서요. 어떤 나라든지 이 고성장으로 가다가 안정적인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배경이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이제 공동부유라는 어젠다를 던졌죠. 그동안에 중국 사회의 중국 경제의 모순은 주로 절대 빈곤에 있었다면 최근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공산당의 시각은 지금의 모순은 절대 불균형에서 오고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핵심 기조를 그동안 성장에 집중했던 것을 분배로 바꾸고 또 양적으로 성장하던 것을 질적인 성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안정성장 국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는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들 그리고 내수 이쪽이 커진다는 점에서 조금 더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S&P 500과 한국 코스피의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증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이 많은 현금들을 어디다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차에 팬데믹이 터졌고 친환경과 그린 투자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자금을 쓸 곳을 이제 찾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른쪽에서도 미국의 설비 투자도 90년대 이후에 고점을 완전히 뚫고 새로운 경지로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이러한 기업들의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 설비 투자들이 새로운 향후 10년의 사이클을 이끌어갈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모든 과거 5년 동안 했던 업종을, 라인을 다 새로운 것들로 갈아야 될 것이고요. 또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주택도 많은 개량들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프라와 설비 투자, 고용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그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같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혁명과 에너지혁명은 보통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보통 보시면, 차트 보시면 5%를 막 점유율이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아주 폭발적으로 이 에너지의 점유율이 올라갑니다. 그동안 이 발전 단가가 화석 연료보다 재생에너지를 쓰는 쪽의 단가가 더 낮은 지역이 전 세계의 GDP 기준으로 보면 한 80% 가까이 되는데요. 이들이 이 에너지를 싸지만 못 썼던 이유는 당연히 인프라가 깔리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 클린 에너지가 빨리 보급이 되고 최근처럼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친환경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투자, 인프라 이런 것들이 10년의 장기 성장을 이끄는 메가 트렌드다. 이 얘기는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팬데믹 직후에는 많이 걱정했던 것은 영구적인 손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런 새로운 투자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균형점은 좀 더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차트는 왼쪽은 실질 GDP 성장률이고요. 오른쪽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과거 팬데믹 이전이 하얀색 동그라미고요. 내년과 내후년의 전망치가 다이아몬드 색칠해 놓은 구간입니다. 그 둘의 격차 순서대로 제가 순서를 그린 건데요. 이 친환경과 관련된 많은 업종을 갖고 있는 유로존이 가장 왼쪽에 있다는 것이 좀 눈에 띄죠. 그래서 성장률을 끌어올린 요인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재정을 푸는 거에 대해서 많이 관대해졌고 인프라와 설비 투자가 친환경과 기후변화 대응과 결합이 됐고요. 또 이 기술 혁신이 나타나면서 생산성이 올라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성장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물가가 올라오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을 좀 올라오더라도 일시적으로 올라오더라도 용인하는 정책 프레임으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는 임금과 복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금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 아까 핵심 설비와 인력들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이 조금 높아지는 부분도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반영해서는 내년의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잠재성장률이나 중립금리에 대한 상향 문제들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1분기 중에는 한 1.8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상반기 중에 안정이 됐다가요. 하반기에는 재차 금리 인상 논의와 함께 2% 수준까지 연말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셔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한국의 장기금리는 이미 기준금리를 올해 3차례나 금리 인상을 내년 말까지 3차례나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과도한 인상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오히려 내년 상반기 중에 한국의 장기금리는 좀 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저희는 2023년 초부터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을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포인트는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전에는 보통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가 선거 이후에 좋았고 또 특히 대통령 임기 3년 차에는 그 다음 해에 재선을 위해서 뛰기 때문에요. 4년 동안 중에서 가장 주가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2023년이죠. 그래서 내년 오히려 상반기 중에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좀 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한국과 중국 주식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주식은 아까 규제 이후에 방향으로 부양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육상산업이나 친환경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아까 신성장 몇 개의 산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 2부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자산 배움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